12월 1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로 3박 4일간의 TK 순회를 마무리합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밀착 수행이 특히 눈길을 끌었죠. 오늘 오전에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성에게 달걀을 맞을 뻔한 소동도 있었는데요. 전두환의 경제 성과를 평가한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뜨겁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희대의 내로남불이라며 석고대죄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놓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의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코로나와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방역 체계가 무너진 건 정부의 무능한 대처 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권은 오늘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닌 오합지왕이라고 했는데요. 후보가 제대로 못해 전부 왕노릇을 한다는 의미죠. 현재의 판세는 박빙이라고 평가했는데 자맹을 깬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나땡, 즉 이해찬이 나서면 땡큐라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신체커 나중에 준비되면 알아서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해찬, 유시민 등 이른바 빅 스피커들이 그동안 이제 좀 제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얘기는 이따 주음인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는데요. 윤 후보는 상당한 공급을 한다는 시그널로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후보가 오늘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민주당도 역공을 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윤 후보가 실내 혹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진을 대거 공유를 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 회식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참 많은데요.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위반 시에는 손님과 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은 오늘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오늘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도 다정회와 함께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묘서 동처, 니트족이 는다. 보이콧안의 마지막은 최악의 토네이도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아마 식당 가신 분들이라면 방역 패스 보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QR코드를 모르시더라도 QR코드 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쿠브나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식당뿐 아니라 카페,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PC방 등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80 안심 전화는 안 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 명부는요. 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체커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역 패스 편입니다. 080 안심콜은 안 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 명부는요? 네, 둘 다 접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수기 명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수기 명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미접종자입니다. 48시간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외식을 하려면요. 이틀 전 11일자로 나온 음성 확인 결과가 필수입니다. 단 혼밥은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심해 3차는 안 맞으려고요. 패스가 없어지나요? 네, 2차 접종까지 마쳐도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15 중학생입니다. 학원 가야 하는데요. 네,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없으면 학원 못 갑니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PC방 갈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백신 패스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처벌받나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네, 지난 한 주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손님보다 업주의 처벌이 훨씬 큰데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업주는 1차 위반 시에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 300만 원입니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되고요. 4차 위반 시엔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는 접종 맞은 것도 확인하라고 하고 진짜 점심시간에 엄청 바쁠 때인데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기가 정부가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침을 처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엔 질병관리청의 쿠보 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QR코드 생성까지 모두 중단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기준 최다인 5,817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876명, 엿새째 800명대고요. 사망자는 40명, 치명률은 0.82%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위중증은 2.6배, 사망자도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만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빈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오늘부터 예약을 하시고 15일부터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하루 새 24명 늘어 총 114명, 100명 돌파했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란에서 입국해 전북에 거주 중인 아프간 국적 유학생을 고리로 해서 가족과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2주째 특단의 대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이제 예. 외국에서 썼던 이제 소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예, 한 사회 전체를 멈춤. 네. 네. 전부 근데 우리 사회는 특성상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들리는데요. 과학자들의 어떤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내수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이 대선까지 역시 갈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묘서 동처입니다. 자, 정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나요? 2021년이 3주 남았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요. 이렇게 한 살 더 먹나 봅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인데요.
올 한 해 본인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준비해 와라 이렇게 제가 아까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 선임 반장 복지부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복국자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부에게 뿌리를 받겠다, 떠나지 네.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어이는 없지만 뭐 저한테는 뭐 나쁘지 네. 아니 저한테는 뭐 나쁘지 않네요. 저는 영구 없다. 뭐요? 뭐가 영구 없어? 없다. 영구 없다요? 풍물사- 큰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을 구하면서 바쁘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일해서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겠다. 네, 오늘 발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제가 진정 영구 없다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멘토도 복지부동을 실현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매년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 교수를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880명이 참여한 결과 두구두구 묘서 동처가 선정이 됐는데요. 고양이 묘의 쥐, 서, 함께할 동 있을 처입니다. 도둑인 쥐와 도둑을 잡는 고양이가 한패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 초 전 국민을 들끓게 한 사건이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투기를 엄단해야 할 LH 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기에 나섰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 압권은 여긴데요.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안 입고 오면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자, 차명 투기가 LH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인식. 이쯤 되면 직업윤리는 속된 말로 개나 줘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가 한창인 대장동 게이트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와 고양이가 동맹까지 맺은 격이랄까요? 수천억 개발 이익을 노린 민간업자들, 그리고 인허가권을 틀어준 채 그들의 뒷배를 봐준 성남시 관계자들. 이쯤이면 누가 고양이인지 쥐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갔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두 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서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오늘 아니면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나냐? 추가로 아주 꼬리 아닙니다. 네,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공모 지침서를 서명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불리한 건 빼자고 한다,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 없다, 나에 대한 모든 의혹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 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미꾸라지 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특검을 도입해도 석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이 여야의 말로만 특검 공방이 오가는 사이 검찰은 오늘도 관련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사업 결제 라인에 있던 성남시 주무관부터 도시개발사업단장, 비서실장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소위 윗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갑니다. 보이콧 안해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호주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으로 의도치 않은 여파를 미쳤는데요. 자, 모리슨 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역할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Now, it can't come at the cost of unacceptable compromises. It must come in a way that actually enhances stability, that enhances freedom. And for ASEAN and the Indo-Pacific to realise all of this, then in the South China Sea, there must be the rule of law. 네, 문 대통령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또 호주 방문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호주의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호주 두 정상은 휘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총 물량이 약 1조 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니트족이 는다입니다. 니트, 나린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월 트레이닝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일컫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니트족은 대략 158만 5천 명, 해당 연령대의 20.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37개 OECD 주요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멕시코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성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 비중을 추월했고 유형별로는 취업준비 규직형이 절반 가까이, 그다음이 비구직형, 돌봄가사형, 진학준비형, 마지막이 질병장애형 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최악의 토네이도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기 전후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켄터키를 비롯한 8개 주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수십만 명이 정전과 단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my wife and I need her. And baby, please call me soon we get connected. For you, me, Tamara, the kids, we all looking for you right now. 네, 기상 전문가들은 12월에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신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아까 신채커가 설명했지만요. 방역 패스가 없는 상태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건건이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또 반복해서 단속될 경우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신체커가 Q&A로 짚었지만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은 방역 패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체크해서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고요. 정부가 오늘부터 2차 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전 예약, 추가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멘토, 오늘 방역 패스 첫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혼선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방역 패스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 앱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QR코드를 활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점심 무렵에 계속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면서 시스템 사용 원활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와 긴급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 또 업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짚었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1월까지는 유예 기간이고 2월부터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방역 당국에서 그때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는 학교에 직접 가서 접종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는 않지만요. 정부도 안전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의료진이 각 학교로 직접 가서 접종을 해주는데 교육부는 학교에 구급차를 배치한 등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도 했는데요. 접종 대상자인 만 12세에서 17세 사이 미접종자 학생 122만 명 가운데 8만여 명이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략 6.9%가량이 접종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글쎄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최선의 대책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는 있죠. 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네. 개그맨 유재석 씨가 맞아요. 코로나 돌파 확진인데 감염됐다고. 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전체 확진자 중에 돌파 감염 비율이 2주 전에 57.5%에서 지난주 64.9%까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파 감염이 늘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비율도 좀 늘었는데요. 지난주에 서울 지역 사망자의 40%인 60명이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접종자가 80명, 54.5%였고요. 부분 접종은 7명, 4.7%였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 9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요.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치매, 암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신체커가 오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방역 패스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단속, 점심시간 QR코드 먹통 혼란입니다.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로 3박 4일간의 TK 순회를 마무리하죠. 여기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평가하면서 전두환 정부 당시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오늘도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다정회 기다리신 정회원분들 많으시죠? 월요일 국회 상황실 여론 상황실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6%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2.0%로 5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3주째 접전 양상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이 후보가 39.7% 그리고 윤 후보가 45.2%로 5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섭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고 계시듯이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고 또 윤 후보가 정체를 보이면서 결국은 양강 구도로 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의 3자의 그 선순환적인 합류가 결정된 이후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빠진 것을 막았다는 정도의 의미지 이게 또 치고 올라가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 2030 젊은 세대 그리고 중도층 공략이 핵심이죠. 세대별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20대는 윤 후보로 또 30대는 이 후보로 조금씩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2030 지지율 현재 출렁이는 상태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 중에서요. 50대 지지율 출렁이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배추전 좀 주세요. 네. 요거는 한 장에 어떻게 해요? 3,000원. 3,000원. 예.
좀 많이 써야 돼요. 자기 많이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나 어제 실제 생각이 다 힘들어서 많이 먹어야 돼. 너 또 왜 왔어?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간 메타버스를 타고 대구 경북 이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밀착 수행을 했는데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TK 지역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호응 좋은 편이었다고 민주당은 평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역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책을 손에 꼭 든 모습이죠. 앞서 이 후보가 다닌다고 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등록 명부에서 빠졌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후보는 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교회 측이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이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점들을 교회에서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에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했으니까 저로서야 당연히 처음으로 제가 성도로 등록한 교회가 그곳이 그 외의 교회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후보는 대구 경북의 15개 시군을 도는 그야말로 바닥 유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성주군에서 참외 모종 심기 행사를 가는 길에는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다 한번 계십니다. 네, 이 비닐하우스로 들어서는 이 후보를 향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 남성 주민이 계란을 이렇게 2차례 던진 겁니다. 이 후보가 직접 맞진 않았고요.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 그리고 경호원이 계란 파편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의 지지자들과 이 남성 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드 철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요. 이소영 대변인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처벌을 최대한 안 받도록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합의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번 TK 방문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선대위 출범 때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이 후보, 일단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추켜 세웠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면서 전두환 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점까지 꼭꼭 짚어준 건데요. 경제 성장에 역할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깔립니다. 이분이 딱 한 게 제가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바로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된 발언은요. 전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들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친 행위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잘못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한 이 사람과 비슷한 화법에 평가를 내린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후에 대사과 논란까지 폭력을 치렀었죠. 당시 이 후보는 누구보다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장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서 전두환 비서까지 두 발로 밟았었는데요.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 강도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거의 한 10번은 받은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오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기도 잘못이 없고 존경하는 분을 가르치기 어려웠지 않을까. 이랬던 이 후보 갑자기 전 씨를 옹호하고 나서자 논란과 파장이 컸죠.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흑백 논리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논리 역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죠. 당시 윤석열 후보 역시 전 씨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 뭐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가지고 전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나올 텐데. 네, 윤석열 후보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맹공을 폈었죠.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모든 이의 귀가 썩을 것 같은 최악의 망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말 변신을 한 걸까요? 이번에는 이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또 대구 경북에서 김대중 대통령 평가가 틀리듯이 네. 또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네.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지역 정서 또 표를 고려하면 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광주 전남에서 하는 말, 대구 경북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강남의 귤이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런 고사가 있죠. 여야의 두 후보가 나란히 보수색이 짙은 PK를 찾아서 이 전 씨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내놓은 셈입니다. 특히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최근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발언으로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막 힘이 쫙 나죠. 아이돌이네. 실제 거의 아이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TK 민심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본인이 대구에 가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발언했던 점을 들었는데요.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TK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두 분 얘기만 들으면 이 전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100% 부정하지 않고 정치는 잘했다고 평가했을 때 호남을 능멸했다, 석고 대제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빈말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우리가 양자택일 흑백 논리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지 전시를 호평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일 텐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까지 다 지켜보고 있을 듯 하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전두환 때 경제 성장한 건 사실, 발언 논란. 네,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에 나서면서 특히 이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둘러싼 또 논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늘까지 3박 4일간 대구 경북에서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박마커 어떤 일정입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의 15개의 시군을 둘러봤는데요. 3박 4일이지만 상당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과거 탄광이 있던 경북 문경에서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이렇게 꼬마 열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엔 또 경북 성주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지역 화폐 홍보를 했고요. 참외 심기 모종 체험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드 배치 항의하는 주민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차에서 내린 이 후보에게 계란을 던졌는데 경호원과 수행실장이 계란 파편을 맞았습니다. 네, 이후에 포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독도 경비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독도를 방문했던 경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우리 영토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선글라스하고 이 챙 있는 모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성남 시민들 예산으로 그때 선글라스 그다음에 이거 챙 보내드린 일이 있어요. 자, 방문도 한번 했었고. 네, 이후 포항 죽도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즉석 연설을 하면서 주가 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 사기를 엄정히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선생 10주기 추모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원칙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고향이자 또 어떻게 당으로서는 상당히 취약 지역인 TK 지역을 돌았는데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도 저를 대선 후보로 뽑았으니까 제 철학과 가치 또 비전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질문에는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면 안 된다면서 결과에 책임지고 비난하면 비난받고 잘못했으면 정권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건 민주당을 바꾸자는 생각이 바탕이 됐다고도 했는데요. 이재명은 윤석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당론과는 달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당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처분 시기별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당의 기조에 부합한다는 설명인데요. 민주당은 앞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물리는 정책을 펴왔는데 방향을 조금 튼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선대위에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는 그런 입장을 오늘 추가로 좀 밝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을 놓고요, 여야 후보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사전 검열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인 한계와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한 점을 강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방지법을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에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한 겁니다. 이른바 이대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렇게 입장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놨죠.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대목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여야의 그 비판 또 입장이 이어졌는데 여야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는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이 후보는 전 씨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서 다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 또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말씀이지 윤석열 후보처럼 무슨 쿠데타나 광주학살 빼고는 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진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최근 전두환 공과 발언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오락가락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가 경제 성장 면에서 전 씨를 긍정평가한 건 맞는 말이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그러면 그동안 특히 광주에 가서는 왜 그렇게 전 씨를 비난했느냐라고 한 겁니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비난하고 5.18 현장에 가가지고 발로 그걸 밟고 넘어갔었던 그런 후보가 또 표를 앞에 두고 가가지고 3조 호황을 잘 이용한 것은 잘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평가가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평가한 거 옳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 외에서는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논란될 일이 아니다 이런 개인적인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전두환 때 경제 성장한 건 사실 발언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개 숙인 경찰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이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에 찾아가서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건 발생 4일 전 경찰은 이 씨가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귀가 조치한 것이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이 씨는 전 여자친구와 자신의 거주지인 충남에서 주로 만났기 때문에 서울 집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 경로를 통해 상세 주소를 파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트집인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외국의 한 유치원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화면 속의 영상을 보며 춤을 따라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공개한 슈퍼참치라는 노래입니다.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중독성 강한 후렴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춤을 따라하는 슈퍼참치 챌린지 영상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슈퍼참치의 가사에 일본에 대신 동해를 썼다는 이유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BTS의 세계적인 파급력과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 표기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전 세계에 동해를 알릴 적기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해 영상을 제작해 알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하루에 10번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하루에 10번이나 대리 접종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가로 돈을 받고 여러 접종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뉴질랜드 보건부 측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장량보다 접종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한 빨리 임상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뉴질랜드는 지난 10월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과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른바 50조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말을 주워 담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실수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3김1리 윤석열표 선대위가 그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었던 새시대 준비위원회 어제 발족식을 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죠. 정권 교체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새시대위의 타깃, 합리적 진보와 중도, 그리고 청년입니다. 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미처 채우지 못한 간극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여론보다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우리가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그 바람을 다 반영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좌우를 떠나 국민의힘을 실용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그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윤 후보가 강조한 실용주의 선대위 3김1이를 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각자 스피커의 역할을 하며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스피커들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윤 후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 뒤에 너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숨바꼭질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 너 생각 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알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과 왕세자 사이에 껴서 특별히 역할이 없는 윤석열 후보. 이 밖으로 나오는 스피커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이제 후보보다 뛰어넘는 주목을 더 많이 받겠죠. 급기야 마이크 패스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대상료를 만약에 또 정부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자유경제 신장을 좀 망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꼭 되셔서 MBC나 SBS에 지금 코미디 프로가 없는데 꼭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마이크를. 우리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해다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받은 모든 질문에 윤 후보가 직접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당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만 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대표에게 먼저 발언권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왜곡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 편집이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가 뭐 달변이라 가지고요. 웬만한 문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당의 입장과 충돌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개의 질문 가운데 3개만 이 대표가 먼저 답을 했다고 하니 질문을 퉁친 건 아닌 듯한데요. 이른바 편집된 짤이 널리 퍼진 이유, 윤 후보가 최근 직접 소통을 줄인 게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원도 지역 번영회장 간담회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번영회 회장님들로부터 다시 또 각 지역에 이런 필요한 사항, 정책 제언들을 꼼꼼하게 제가 듣고 저희들 정책 공약에도 반영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화이팅! 25분 동안 진행된 짧은 행사, 윤 후보가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얘기를 잠깐 듣고 가야지 사진만 찍고 가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윤 후보 측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했다 해명을 했죠. 글쎄요, 애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었다면 기념사진을 찍을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 후보, 일단은 답변보단 듣는 데 집중하기로 했나 봅니다. 오늘 선대위 장애인본부에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장문연답, 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전국 정책에 나서는 우리 이종성 의원님과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장애우들 추운 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잘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운 그 사정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를 저와 우리 선대위에 꼭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애우란 표현, 장애를 가진 친구란 뜻인데요. 장애인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지양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에 조금 부적절한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요. 안내견은 보행 중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서 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고 만져야 합니다. 윤 후보, 조이가 반가워서였을까요? 무심코 조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 역시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까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추경, 이런 입장을 밝혔죠.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꼭 뭐 제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조 받고 50조 덜을 외쳤던 김종인 위원장, 즉각 제지에 나선 겁니다. 그 추경 관련한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후보 입장이 중요하다, 말실수다, 김 위원장 말이 옳다, 당내 목소리가 갈렸는데요. 김 위원장, 엇박자 비판이 나오자 재빠르게 공을 여권으로 넘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지. 추경 평선 권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결국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단판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후보 그동안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강하게 날을 세워왔죠. 1인당 50만 원이라도 좀 25조 원 정도로 좀 해서 지원 좀 하자고 그랬더니 막 그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매표 한다고? 근데 따블을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네. 50점. 50점? 따블. 그때 거기는 뭐 매표 포퓰리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약했다 싶었던지 따블이 나왔어요. 100조. 예, 100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100조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왜 문 대통령에겐 말을 못하느냐 꼬집은 듯한데요. 본인이 제시한 이른바 100조 원 지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할 정책이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위 100조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 후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위드 코로나 중단론도 꺼냈죠. 잠정적으로나마 저희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정부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건 아니겠죠.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어찌 됐든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것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나를 세울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169석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추경이 필요했다면 진작에 총대를 메고 나서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손실부상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각자 계산기만 두드리며 책임 떠넘기기에 국한 여야. 이를 지켜보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정치냐?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죠.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죠. 네, 일단 현재 법정 TV 토론은 모두 3차례가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TV 토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세 차례의 토론만 세 차례의 토론만 가지고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기 어렵고 또 제대로 된 검증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국내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날 세웠는데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각 방송국 그다음에 종편에 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당연히 기획해서 섭외가 들어오죠. 그건 이재명 후보 측과 우리 후보 측이 섭외를 같이 조율을 해서 일정을 짜가지고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월이 이 민간 그렇죠. 언론사에서 하는 토론들이거든요. 많은 언론이라든지 들이 방송에서 이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컨펌을.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가 TV 토론을 겁낼 사람이 아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정회에서도 두 분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토론 진행하면 또 복국장이시잖아요. 아까 백반장 누가 발제 보니까 슈퍼 참치 챌린지 이게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 아미로서 복국장이 좀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한번 어떠실까요? 챌린지. 아, 저보고 뛰라고요? 네네. 유 실장이 좀 뛰어요. 네. 자, 그나저나 그 윤석열 후보의 오늘 행보 조금 더 추가로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의 한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날을 세웠죠, 신채거.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진 건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간 주도로 공급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130만 호를 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이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은 뭐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그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는 또 세제를 개선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 정치권의 이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봤지만 특히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김건희 씨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 해명을 거듭 요구하면서 김 씨의 사진을 또다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추 전 장관은 줄리 찾기는 한 여성의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라면서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워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개인사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와 그 가족의 재산 형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혼 전에 어떤 뭐 누구랑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것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누구랑 만났고 누군 어떤 직업이 있다고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재산 형성도 관련된단 말이에요. 장모라도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생태탕 시즌2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 배우자의 젊었을 때 사생활과 개소문을 가지고 계속 뻥튀기를 해서 생태탕 시즌2로 가는 거하고는 좀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뭐 코바나 컨텐츠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동업자들 이야기했는데 그 동업자들 다 무고죄로 다 감옥도 가고 해서 다 그건 끝난 사건들입니다. 네, 김건희 씨 문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마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울 걸로 보이고요.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할지 또 언제 소환할지가 또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좀 취재 좀 해봐요. 네. 네, 알았죠?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추경 엇박자, 김종인 대통령과 추경 상의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이재명 후보를 치켜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리턴 매치를 벌이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영선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결. 양쪽 모두 연륜이 있는 올드보이가 필요한 상황이죠. 오늘 주민은 대선판을 움직이는 올드보이들의 소식을 다룰 텐데요.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초대 손님도 또 다른 올드보이인데요. 여권 인사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 전 사무총장이 오늘의 인물 두 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이미 지금 선대위 상임 고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상당히 힘을 실어줬고 아마 그게 이재명 후보하고 뭐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상황이라고 부르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에 맞선 국민의힘의 올드보이는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되게 이게 좀 망한 집에 가서는 상당히 그 카리스마 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때 뭐 안철수랑 뭐 이쪽 신당 만들어 나가고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뭐 한석이라도 많게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이 망한 집에 가서 카리스마를 뽐내는 분이라고 이렇게 촌평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분의 올드보이를 모시고 주민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 혼자가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왜 후보 혼자만 뛰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좀 나서서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해찬 전 대표 자맹을 깨고 드디어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데요. 장막을 걷고 다시 얼굴을 드러낸 이유,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오합지 왕. 저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임 선대에는 오합지 왕들을 모아놨던 견제구입니다.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치러야 하는데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등 주변 인물들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죠. 근래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공격의 연장선상입니다.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주변 인물 없이 혼자서도 빛나는 발광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사전 교감을 거친 모양입니다. 발전도상인과 그리고 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 것처럼 발전도상인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요. 발전도상인. 예, 많이 발전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력이 있고 또 경기도정을 이끈 실적이 있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삼실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던데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 대표가 오랜만에 후방 지원에 나섰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미 키를 잡고 전면에서 선대위를 지휘 중입니다. 주요 아젠다를 선점을 하면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국민에게 어떻게 소위 설명을 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데한 방안을 스스로 좀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회의 방역 마케팅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코로나 위기를 맞은 지금 정부의 방역 강화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주도권을 정부 여당에 뺏기지 않겠다는 심산이죠. 손실보상금 100조 원 역시 집권 이후에 야당의 자체 보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여당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주도권 싸움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위 100조라고 하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 후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 운동을 마친 이 전 대표가 제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면 두 백전 노장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코너죠.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두 올드보이 사이에는 33년에 걸친 승부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합을 겨룬 첫 판은 1988년 제13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는 이미 비례대표를 2번 지내고 3선에 도전한 상황이었죠. 반면 평화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36세의 정치 신예였는데요. 결과는 5천여 표 차이로 이해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4.16 총선거에서는 신진 인사의 원내 진출이 두드러진 반면 여당의 종진 의원과 야권의 다선 의원들이 많이 탈락했으며 이후 어느덧 30년 가까이 흐른 2016년 김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되면서 두 사람 간 악연의 끈이 이어지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친노 좌장이던 이 전 대표를 공천해서 배제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것인가요?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서 이렇게 보란 듯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매치가 지난해 21대 총선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지휘하면서 건곤 일척의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결과는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압승이었죠.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단독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킨 건 김 위원장의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좀 상당히 좀 뭐 이상한데. 그런데 마침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많은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드보이들의 재대결이 성사되려면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선거에 개입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 전 대표가 아직 김 위원장만큼 명확하게 링 위에 올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 손님인 유 전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대선 때는 다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때는 큰 힘이 돼도 그리고 그쪽 지지층을 이렇게 흡수하는 데는 하는 데는 좀 그 역할이 있어도 뭐 전면에 나설 건 뭐 있어요 그냥. 이 전 대표가 집도끼를 잡는 데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도 표심을 잡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견해죠. 사실 이 전 대표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막판에 마이크를 잡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선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내심적으로는 이 선거 졌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도 벤치에는 앉아 있어도 구원투수로 직접 마운드에 등판한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말하자면 간접적인 지원을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전면에 나서서 뭘 끌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전면 재등판에도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 게 별의 순간을 잡은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요. 당 내부가 계속 잡음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마 가서 이게 중도 확장을 하는데 좀 도움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대신에 아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 당이. 항상 망한 집에서 잘 됐다고 하시지만 잘한 집에서 또 잘 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그런 건 해본 일이 없는 양반. 들어가면 아마 그 안에 내부는 꽤 심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쓴소리 전담 올드보이 한 분과 두 여야 올드보이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초대 손님에 따르면 벤치에 앉은 이해찬 전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리고 사령탑에 오른 김종인 위원장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자맹 깬 이해찬, 국민의힘은 오합기왕, 코로나 주도권 선점 나선 김종인. 네. 자, 제3지대 소식 좀 짚어볼게요. 마침 또 오늘 대선 주자들, 제3지대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원래 만나기로 한 자리였어요? 일단 오늘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한 자리에 이제 모여서 국내 대학의 위기와 이 대책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1차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 나란히 참석을 한 겁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구 감소와 사회적 변혁으로 위기를 맞은 대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셋이 만나기로 원래 약속했던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는 공교롭게도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초 주최 측에서는 여야 후보 5명에게 참석 의사를 물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성약 등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김 후보가 잘 지내시냐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심 후보는 앞선 일정으로 행사장 현장에 2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다만 이들은 향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당 소속인 이태규 의원께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 이야기가 모든 대선 후보들을 다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양당 후보들이 안 온 것이죠. 네, 김 후보 측도 근본적으로 행사 취지가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참여에 응하게 됐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주말에 저도 이제 허경영 후보한테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응급센터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조멘토. 네, 해당 전화는 허경영 국가임명당 후보가 사전 녹음한 투표 동료 전화를 한 건데요. 어제 트위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용 콜폰에 허경영 전화가 왔다, 이런 내용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관 전원 한라인 업무용 콜폰에까지 전화가 왔다. 바빠 죽겠는 주말에 전화기를 집어 던질 뻔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주말 오후에 대략 1시간 만에 우리 중환자실 전화기 15대 가운데 10대가 허경영 전화가 울렸던 적도 있다, 이런 성토도 있었습니다. 네. 어디 뭐 기사를 보니까 한 번에 5천만 건 이상 발신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이제 관련한 논란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 시스템상 가능하다면 지금 응급센터에 전화하는 건 좀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월요일인데도 뉴스가 참 많이 들어오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